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에 근근히 계속 일이 있어서 아하. 조금 어중간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물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과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비쌉니다. 네, 사과 같은 경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작년 서울보다 10% 싸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4% 더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거 저렴해진 게 아닌데 이런 반응들이 또 꽤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좀 더 비쌌다. 물가가 네. 많이 비싼데 자 오늘도 명절간 정치권에서 뜨거운 소식 전해졌는데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설날 빅텐트입니다. 아하, 뭐 이번 명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3지대 빅텐트 완성이 됐습니다. 4개 세력이 다 모인 거네요. 네, 그동안 제3지대에 있었던 4개 세력,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 4개 정치 세력이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전에는 4개의 유니폼을 각자 입고 서울역에서 한꺼번에 이제 캠페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당명 개혁신당 또 대표가 정해진 배경 전해주시죠. 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그 개혁신당의 당명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 다른 정당과 같이 쓰는데 최고위원으로는 이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을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겸임을 하게 됩니다. 자, 합의 발표에 앞서서 말씀처럼 용산역에서 함께 합동 귀성 인사 드리기도 했는데 네. 결국 명절하고 맞물려서 합의가 급물살 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앞으로 절차가 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윤곽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내대표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개혁신당을 하고 있었던 양향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 조응천, 금태섭 전현직 의원들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는 개혁신당 출신이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던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총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정책위의장으로는 개혁신당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정치학자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렇게 공동 정책위의장 체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보시면 개혁신당에서 최고위원했던 허은하 전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김효은 새로운 미래 대변인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빠르게 당직 인선도 이루어진 모습인데 이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가져간 배경이 있을까요? 모두가 동의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따르면 당명이 개혁신당으로 결정되는 것, 개혁신당 중심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 세력이 합의에 졌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개혁신당 측에서 당명과 당대표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이 유리하다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탄 것도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 공동대표 체제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이고 그리고 이제 4명을 각각 4개 세력이 최고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체제에서는 개혁신당 출신이 좀 작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대신에 당명을 적어도 챙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이 또 이 협상에 좀 물꼬를 틔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제3지대 지역구 출마를 두고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라이앵글 시나리오, 흥행 시나리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네, 트라이앵글 삼각형인데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영남, 호남 이 삼각형을 그리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인사들 중에 전현직 의원으로서 양향자, 금태섭,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영남과 호남 지역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영남은 뭐 이준석, 네, 대구, 호남은 이낙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구의 이준석, 광주의 이낙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 구상이 나오고 있고 예. 이낙연 대표의 경우도 출마를 하게 되면 광주에 하는 것을 1순위로 검토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할지 서울 노원구 같은 뭐 수도권에 할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내부 기류에서 대구 쪽으로 좀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학적 결합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전직 여야 대표들의 공동 대표를 이루게 됐는데 이게 잡음 또 충돌 전망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정당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고 그 점에서는 이 세력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쪽은 민주당 출신, 한쪽은 또 국민의힘 출신 이렇게 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출신 성분이랄까요? 계보가 네. 달랐고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 공약을 할 때에 다른 제3지대 세력에서는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견을 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체성이나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될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논점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공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 비례 순번을 두고 뭐 신경전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지역구 공천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에 지역구 후보가 많지는 않을 그렇게 것이기 많지는 때문에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아마 조금 더 강한 지역들이 평소에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다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네. 뭐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로 제도는 유지가 됐지만 위성정당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됐고 네. 그러면 거의 병립형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몇 번까지 당선이 될 것이고 그 몇 번까지는 어느 세력에 누가 채울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조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과거에 이제 뭐 비슷한 사례로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었죠. 그때도 비례대표 경선 여파로 결국 당이 분당까지 됐는데 그렇죠. 예,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 만드는 세력일수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또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공천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힘 공천 면접 D-Day입니다. D-Day 맞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이 시작이 되네요. 네, 면접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총 82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정을 보시면 오늘 13일에는 서울, 제주, 광주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하. 14일에 경기, 인천, 전북, 15일에 경기, 전남, 충북, 충남. 그러니까 경기가 커서 좀 나눠서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은 세종, 대전, 경남, 경북이고요. 이날은 또 영남 지역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 강원, 울산, 부산, 대구 또 영남 지역이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면접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접어들게 되는데 다만 단수 추천 후보가 네.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이 지역구에 추천한다. 뭐 이제 전략 공천 같은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면접을 마친 다음 날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단수 추천을 받을 것이냐 이게 1차적인 관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13일 내일 오늘이죠. 서울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서울에서 면접 후 단수 지역구가 바로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바로 이제 나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남권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영남의 이 중진 의원들 다른 지역구에 배치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영남권 경우는 뭐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과거부터 국민의힘의 네. 영남 지역 공천은 본선 이상으로 치열하다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변수가 있는 것이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를 권역 내부에 조금 상대적으로 당선이 어려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네. 특히 서병수 의원, 김태우 의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의 다선 의원이 옮겼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소위 빈집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산 진갑이라든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지역구라든지 또 조혜진 의원의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도 조혜진 의원이 지역구로 옮겨서 빈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또 어떻게 공천 경쟁이 전개가 되고 누가 공천을 받을 거냐. 네, 이걸 놓고 또 치열한 그런 경선이라든지 경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빈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전 의원은 아직까지 뭐 입장은 밝힌 바가 없는데 뭐 수락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29명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성애 전 의원 공천 기획설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됐던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자 29명이 있는데 이들의 반발도 공천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인데 마지막 키워드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국 신당 가시화입니다. 아, 이거군요. 자, 어제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서 조 전 네.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봉하마을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걸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조국 전 장관. 네, 일단은 뭐 최소한 민주당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네. 오늘 구체적인 방침을 피력을 할 텐데 지역구 출마냐 비례대표 출마냐 이 부분은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의 경우는 일단 조국 전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완전히 독자적으로 신당을 꾸려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나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어제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책 하나 소개했는데요. 공정 작가 신간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 작가 조국 전 장관 뭐 배신감 느꼈다 뭐 입장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하고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 네. 시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온 글인데 공지영 작가의 신간을 언급을 하면서 책 소개를 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책 소개야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그 자체는 특별할 게 없겠지만 공지영 작가의 경우는 사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최근에 조국 사태 때 자신이 조국 전 장관 지지한 거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하필 조 전 장관을 만나는 날에 공 작가 책이 소개되는 거 이 부분에 언론에 또 눈길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는 또 공지영 작가가 좀 민주당 성향이긴 한데 반 이재명 성향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어떻게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책 소개만 했는 건지 아니면은 공 작가도 이건 좀 적극적인 해석인데 공 작가와 같은 사람도 민주당의 일원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완하면서 넣은 것인지 이 부분은 뭐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 하기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SNS에 정치인들이 뭐 올리는 거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석이 구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참 클린스만 감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한 이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또 미국에 가버렸네요. 네, 8일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에 클린스만 감독이 뭐라고 했었냐면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겠다. 일단은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해외파 선수들의 상태도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10일
지난 10일에 자택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야, 이 축구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전략 강화회의 위원회 열어가지고 이 대표팀 운영 전반을 들여본다고 하는데 막 클린스만 감독 없이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 전략강화위원회 숙제가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아시안컵을 복귀를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뜯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의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연휴 직후에 이루어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출국을 미국으로 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유력합니다. 자, 이전에도 클린스만 감독 재택근무한다 뭐 등등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아시안컵 이전에도 잦은 국외 출장 그리고 재택근무로 축구 팬들의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왔었는데요. 아시안컵에서도 이번에 4강에서 또 탈락을 했고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론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약속을 깨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질론에 더욱더 힘이 붙어서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경질론을 두고 팬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이미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은 끝났고 축구협회가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연일 논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화상 전화로 해임 통보를 해버려야 돼요. 네, 그냥 뭐 불러서 해임 통보할 것도 없이 화상 전화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축구협회도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왜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가는데 구경만 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협회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갑니다. 네, 지금 국회 청원에도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있고 이 경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사퇴해라라고 하는 것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축구협회가 용단을 내려서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 60억 넘는 위약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네,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시안컵 4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옵션은 사라졌고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70억, 80억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 규모까지 합치면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위약금 때문에 이제 멈칫하는 그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없지 않지만 근데 또 여론의 상당수에서는 이 위약금을 다 감수를 하고서라도 빨리 경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공의협 그 대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집단 행동 여부가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어제 저녁에 전공의들은 온라인으로 대의원 총회를 임시로 열고 단체 행동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이미 그에 앞서서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의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 88%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단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2020년 의료 파업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전문의 실기 시험이 오는 15일에 끝이 나는데 그 이후로 파업이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공의들은 1만 5천 명 정도의 규모인데 병원에서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료 현장을 빠져나오게 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그런 전망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집단휴진과 사직서 제출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데 대비해서 필수 인력은 유지를 하면서 근무 시간과 업무를 최소화하는 우회적 파업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의사협회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비대위 꾸리고 걸기대회도 열기도 했는데 진행상 어떻습니까? 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강원
강원도 의사 회장인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네. 집단 행동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오는 2월 15일에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걸기대회 자체가 당장의 의료 대란을 갖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휴진이나 단축 진료를 하지 않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뭐 대표자라든지 간부 위주로 일단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하고 이것을 향후에 이제 단축 진료, 집단 휴진 이런 방식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에 인터넷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중증과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병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라는 뚜렷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